안녕하세요. 예.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서 94페이지부터 진행을 합니다. 자, 순서를 약간 바꾼다 했습니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법인 마지막 파트에서 다시 돌아와서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 편제상으로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파트가 앞부분에 실려 있지만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법인 파트를 마무리 짓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이해는 쉽습니다. 그래서 그 이해 위주로 순서를 달리할게요. 자, 94페이지 법인 설립에 관한 요건을 봅니다. 자, 이 파트 법인의 설립. 자, 민법상 법이 되는 그 실체에 따라서 일정 목적하에 결합한 사람의 단체에서 우리 법에서 우리하고 똑같은 권리 주체성이 부여된 사단법인과 일정한 재산의 단체에서 우리 자율인과 더불어 똑같은 권리 주체에서 자격이 부여된 재단법인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죠. 근데 이와 같은 법인을 설립하려면 어떠한 요건을 구비를 해야 되느냐? 사단법인의 설립은 어떤 요건이 구비가 되어야 하고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어떤 요건을 구비해야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론적으로 느낌상 있더라도 설립 요건에서 지문화를 한다면 사단법인 설립의 요건이 더 중요할 것이냐, 재단법인의 설립의 요건에 관한 지문이 시험에서 더 중요할 것이냐, 느낌상 어디 같아요? 재단법인의 설립에 관한 요건에 관한 문제가 우리 시험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집중을 하시면 돼요. 자, 먼저 사단법인 설립에 관한 내용으로 갑니다. 자, 먼저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로 갑니다. 31조.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그럼 법문과 같이 갑니다. 현행민법상 법인을 설립하려면 법률에 따라야 되죠. 따라서 이 31조의 지문은 자유설립주의는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자유설립주의는 허용이 되지 않고 32조요. 학술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한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민법상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면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죠? 그래서 민법상 법인 설립과 관련해서는 자유설립주의는 인정되지 않고 민법상의 비영리 법인의 설립은 주무관청의 허가주의로 되어 있더라. 그 부분을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33조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사단법인의 설립 요건으로 갑니다. 첫 번째, 민법상 법인은 사단법인이 됐든 재단법인이 됐든 비영리를 목적으로만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법인은 상법에 의해서 규율됩니다. 따라서 민법상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그 설립 목적이 비영리라야 됩니다. 비영리일 거. 그래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법인은 상법에 따라서만 설립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학술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해야 돼요. 다만 어떤 비영리 법인일지라도 부수적인 영리 행위는 가능합니다. 부수적 영리 활동은 가능하다. 이게 어떤 의미냐? 자, 볼게요. 동창생 몇 명에서 기부를 목적으로 기부사단을 만들었습니다. 명백히 기부를 설립 목적으로, 명백히 비영리 맞죠? 근데 이 같은 자신들의 설립 목적인 기부를 하려면 기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단이니까 그 사단의 구성원을 사원이라 했죠, 그죠? 사원들이 객출한 회비, 근데 회비만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기금이 부족하죠. 그때 사원들이 노력 봉사를 통해서 바자회 등을 통해서 수익 활동을 합니다. 이와 같이 자신들의 설립 목적으로 정한 이와 같은 기부를 위해서 이와 같은 기금 조성을 해서 부수적 영리 활동은 할 수 있다. 비영리 법인일지라도. 다만 그 같은 부수적 영리 활동을 통해서 취득한 뭐요? 이득은 절대로 사원들에게는 분배하지 못한다, 그죠? 분배하는 순간 영리 법인이 되어버리므로. 따라서 이와 같은 부수적 영리 활동은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단은 사람의 단체죠. 따라서 그 단체를 설립한 행위가 있어야 되죠. 따라서 설립 행위가 있을 것.
자, 근데 지문을 볼게요. 사단법인 설립행위가 있을까? 자, 옆 페이지 첫 번째 설립 목적이 비영리라야 되고 두 번째 설립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조문을 먼저 보고 본문 위로 올라갈게요. 자, 가운데 95페이지 40조가 있습니다.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물어볼게요. 사단법인은 사람의 단체죠. 그죠? 그럼 설립자는 이론상 몇 명 이상요? 2인 이상. 2인 이상의 설립자가 당 각호 사항을 기재한 정간을 작성하여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정간의 기상 7가지죠. 여러분들이 보시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단법인의 설립 행위라면 뭐요? 2인 이상의 설립자가 법이 정하는 일정한 사항을 서면인 정간에 기재하고 기명 날인하는 이와 같은 정간 작성 행위가 사단법인의 설립 행위가 됩니다. 즉 사단이라는 단체를 설립하는 행위는 현행민법상 정간을 작성하면 단체가 조직이 끝납니다. 사단법인 설립 행위는 정간 작성 행위가 사단법의 설립 행위에 해당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사단의 근본규칙을 정간이라 합니다. 동창회, 사람의 단체 맞죠? 그럼 동창회 정간은 동창회 해칙. 종중이라는 단체는 뭐예요? 종중규약 등이 정간에 해당하겠죠. 이와 같은 정간을 작성해서 기명 날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방식을 반드시 구비해야 됩니다. 따라서 기명 날인이 되지 않는 정간은 민법상 정간소 효력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법적 성질. 그래서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법이 정하는 이와 같은 방식을 반드시 구비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행위를 뭐예요? 요식행위라 합니다. 요식행위 체크할게요. 따라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 자유로이 설립할 수가 있다. 그죠? 이를 불요식이랍니다. 그런데 설립행위는 반드시 민법이 정하는 이와 같은 방식을 따르야 되는 대표적 요식행위이고, 그 다음 법률행위는 우리 그때 봅니다. 그때 그 개념을 설명하겠지만 두 사람이 있으니 하나의 공통적인 방향을 해서 의사가 합치되는 이와 같은 법률행위를 합동행위라 합니다. 따라서 동창회 몇 명이서 모여서 우리 동창회를 조직하자.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필요하지만 그 방향이 한 방향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의사표시가 같은 방향에서 만나서 합치해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합동행위라 합니다.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대표적 합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자, 따라서 파트 부분은 일단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정간 작성회가 설립행위 내역이 됩니다. 그때 정간에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를 해야 됩니다. 정간의 계상. 정간의 계상 크게 두 가지 종류. 반드시 설립시에 정간에 반드시 기재된 사항을 필수적 기재사항이라고,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뭐야? 통틀어서 임의적 기재사항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뭐만 외우면 돼요? 필수적 기재사항, 다른 말로 필요적 기재사항만 외우면 됩니다. 자, 두 문자를 딸게요. 40조를 보면은 설립 시에 설립자는 뭐요? 7가지. 목명, 사, 자, 2, 4조입니다. 자, 두 문자를 땁니다. 법인의 설립 목적, 법인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 인면에 관한 규정, 그 다음에 사원 자격, 덕실에 관한 규정까지는 반드시 마지막에 존립식이라 해산 사유는 정한 때에만, 정한 바 없는 경우는 기재치 아니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7가지 사항은 반드시 기재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칙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정간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설립이 안 돼요. 나머지 설립 시에 정간에 반드시 기재할 필요가 없는 나머지 정간 기사항을 임의적 기사항. 그러면 임의적 기사항 어떤 게 있느냐? 외울 필요 없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나머지 모두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자, 그럼 임의적 기사항 볼게요. 필요적 기사항을 제한 나머지 정간 기사항을 임의적 기사항이랍니다. 다만 둘째 줄, 임의적 기사항이라도 일단 정간에 기재가 되었다면 그 효력은 필요적 기사항과 효력의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변경하려면 똑같이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길게요. 그래서 사단법인 설립에서 끝나면은 요거요. 정관의 법적 성질. 이건 아주 단골 지문입니다. 종료 표시를 하시고 정관의 법적 성질. 자, 정관이라면 동창회라면 뭐요? 동창회 측이 정관이 될 것이고 종중이라면 종중교약이 정관이 될 겁니다. 그럼 정관이라면 자기들이 단체 내부를 교율할 목적으로 스스로 마련한 거다, 그죠? 근데 어떤 자기들이 마련했지만 정관은 기재가 정관이 만들어지면 정관은 계약이 아닌 자치법규에 해당합니다. 자치법규. 자, 그럼 물어볼게요. 우리가 첫째 시간에 배웠습니다. 민법은 대표적인 일반법이죠, 그죠? 일반법. 따라서 개별법 내지 특별법이 있다면 민법은 특별법이 먼저 적용이 되고 특별법이 없는 경우만 일반법이 민법이 보충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민법 규정과 정관 규정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적용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정관도 뭐요? 자신들이 마련한 단체 내부를 교율할 목적으로 마련한 자치법규라 했습니다. 민법은 모든 사람에게 두루두루 적용되죠, 그죠? 민법은 일반법이요. 그런데 정관은 누구에게만 적용됩니까? 자기 단체 내에만 적용되죠. 자, 그러면 당연히 어느 것이 우선합니까? 예, 자치법규니까 뭐예요? 이거는 개별법 내지 특별법의 지위를 가진다, 그죠? 따라서 정관의 교정이 있다면 정관의 교정이 먼저 적용되고 정관의 교정이 없을 때 민법의 교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관이라면 단체 내부를 교율할 목적으로 자신들 스스로 마련한 자치법규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관은 법의 하나요. 그래서 시험 문제로 옵니다. 정관의 최종적인 해석권은 누구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상식상 법조문의 최종적인 해석권은 누가 가집니까? 법원만이 가지죠. 그래서 정관은 자기들이 만들었지만 최종적인 해석권은 법원에서 해석권을 가집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만들었다 해서 뭐요? 자기들 멋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답니다.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단법인 설립에서는 유일하게 중요한 내용에 해당합니다. 자, 볼게요. 판례. 사단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가입한 사원이나 사단법인의 기관 모두를 구속한다, 그죠? 왜요? 법이기 때문에. 법이기 때문에. 따라서 계약에는 자치법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볼게요. 따라서 이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그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법 해석의 방법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지 자기들이 만들었다 해서 뭐요? 사원총회 다수결에 따른 자의적 해석은 이거는 해석이 될 수 없죠. 그 효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요건. 그래서 단체를 조직하는 설립회가 있었다, 그죠? 근데 민법상 법인 설립은 허가줄 돼 있죠. 따라서 단체를 조직하고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허가의 법적 성질. 근데 이와 같은 요건을 모두 구비해서 주무관청에 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를 요청합니다. 그때 주무관청이 반드시 허가를 해줘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가 여부는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설립 허가를 해주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다툴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주무관청의 의미입니다. 주무관청이라면 자신들의 설립 목적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관서를 말합니다. 따라서 기부 등의 경우 뭐요? 보건복지부가 주무관청이고 체육 오락 등이라면 뭐요? 문화체육부가 주무관청에 해당할 겁니다. 그때 설립 목적이 2개 이상의 관청에 걸칩니다. 그때는 뭐요? 주된 주무관청 허가 하나만 받으면 족할 것이냐, 아니면 모든 주무관청의 허가 모두를 요하느냐, 그거 하나 쏘일 수 있어요. 그때는 모든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와 같은 요건까지 구비되었다면 최종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법이 정한 일정한 사항을 주된 사무소 소재에서 설립 등기를 해야 된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설립 등기가 우리 자연인의 어디에 대응하는 개념이냐? 우리 자연인의 출생에 대응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자연인은 언제 권리 능력을 취득합니까? 출생해야 되죠. 따라서 법인은 언제 비로소 권리 능력자인 법인이 됩니까? 설립 등기를 해야 된다. 설립 등기를 했으면 뭐요? 이제는 권리 주체인 법인이 된다, 그죠? 따라서 일정 목적에 결합한 사람의 단체가 이제는 권리 주체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뭐요? 사단 법인이 됩니다. 따라서 설립 등기까지 해야만 비로소 사단 법인이 되기 때문에 사단은 사단이지만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설립 등기를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권리 주체가 아니죠. 따라서 법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설립 등기를 하지 못한 사단은 뭐예요? 비법인 사단. 비법인 사단 또는 사단 법인은 권리 능력이 있죠. 근데 비법인 사단은 아직까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 능력이 없다? 없다, 그죠?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 합니다. 자, 왜 중요하냐? 우리 민법상 법인 설립은 허가주로 되어 있다, 그죠? 강제주의가 아니죠. 그래서 허가를 받는 거 귀찮다, 그죠? 충분히 설립 허가를 받아서 설립 등기를 하게 되면 사단법인으로 활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고 설립 등기까지 하면 업무로 뭐요? 주무관청에 감독을 합니다. 감나라, 배나라 다 귀찮다는 겁니다. 충분히 사단법인으로 설립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비법인 사단으로 무수한 단체들이 우리 사회에서 활동을 합니다. 당연히 활동을 하다 보니까 분쟁이 생겼죠. 근데 이와 같은 비법인 사단과 관련된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어려운 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론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인 마지막 단계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사단법인 설립에 관한 요건은 요 네 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 뭐야? 가장 중요한 것은 요거밖에 없어요. 정관의 법적 성질입니다. 즉 사단법인의 경우 정관이라면 자신들이 단체 내부를 규율할 목적으로 자신들 스스로 마련한 자치법규를 정관. 따라서 민법은 일반법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뭐요? 민법 규정에 대응하여 자치법규인 정관이 먼저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는 요겁니다. 정관은 자치법규이기 때문에 그 해석권은 최종적으로 법원만이 해석권이 있더라. 따라서 자신들이 많이 했다도 뭐요? 자신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건 없죠. 그 자의적 해석은 법적 효력이 없답니다. 자, 여기까지요. 그 다음 옆 페이지로 갑니다. 97페이지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 재단법인은 일정 목적에 결합한 재산에 대한 제도, 그죠? 근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떠올려볼게요. 현행법상 재단법인은 구성원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뭐요? 비영리 법인만 가능하다, 그죠? 따라서 재단법인도 그 설립 목적이 비영리라 해야 되고, 이 부분은 사단법인하고 똑같아요. 그 설명 내용이. 그 다음 두 번째, 설립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뭐밖에 없어요? 정관 작성밖에 없죠. 근데 재단법인은 43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재단법인은 재산의 단체입니다. 정관 작성 플러스 뭐요? 반드시 일정한 재산을 출연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덧붙는다, 그죠? 그래서 재단법인 설립에 관한 요건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재단법인 설립도 당연히 설립되려면 세 번째 요건,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를 받고 최종적으로 일정한 사항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 내용들은 사단법인하고 다 똑같습니다. 차이점이 뭐예요? 설립 행위 내용만 차이가 납니다. 자, 볼게요. 설립 요건,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에도 네 가지 요건, 설립 목적이 비영리일 것, 설립 회의가 있을 것, 주무관청에 설립 허가가 있을 것, 설립 등기를 할 것, 이 네 가지 요건이 모두 구비가 됩니다. 근데 설립 회의 내용만 빼놓고는 사단법인에서 우리가 살핀 거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자, 한번 설립 회의를 볼게요. 43조.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적을게요.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이론적으로 당연히 사람의 단체이기 때문에 설립자 숫자가 몇 명 이상요? 2명 이상입니다. 근데 재단은 대표적인 재단, 장학재단을 가지고 설명할게요. 설립자가 이론상 몇 명 이상요? 1명 이상이죠. 1명 이상.
한 명 이상의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을 하고, 재산의 종류는 불문한다고 그죠? 부동산이 되었든 금전이 되었든 뭐 채권이 되었든 주식이 되었든 불문.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40조 1호 내지 5사항을 기재한 정간을 작성해서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44조도 중요합니다.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이사 임명 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이에 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서 법원이 이를 정한다. 법원 체크할게요. 이를 정간의 보충이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7조. 지문화는 됩니다. 다만 다부는 않을 거예요. 내 재산을 장학재단으로 내놓을 의무가 없죠. 무상이다, 그죠? 따라서 생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는 정려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유언으로 재산을 출해서 장학재단을 만든다, 그죠? 그땐 유정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자,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재산의 단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정한 재산을 재단에 출연하고 법이 정하는 일정한 사항을 서면인 정간에 기재하고 기명 날인하는 방식이 재단법인의 설립의 내용이 됩니다. 자, 법적 성질이죠. 그래서 재단법인 설립하기도 반드시 이와 같은 방식을 거쳐야 되죠. 그래서 똑같이 요식행위 체크할게요. 요식행위. 그래서 이 개념 우리가 법률의 파트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따라서 민법상 사단법인 설립이 되었던 재단법인 설립이 되었던 뭐요? 설립은 자기들 멋대로 아무런 방식으로는 설립할 수 없다, 그죠? 반드시 법이 정하는 이와 같은 방식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와 같은 법률행위를 요식행위라 하고, 그 다음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법률행위 중에서 합동행위에 해당한다 했습니다. 근데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내 재산을 장학재단으로 하겠다, 그죠? 상대방이 없죠, 그죠? 예, 혼자서. 그래서 대표적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그 개념 우리가 법률행위 종류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밑에 판례는 우리가 심화 시간에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요. 그래서 재단법인 설립의 경우도 반드시 법정 일정한 사항을 서면 정간에 기재하고 기명 날인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사단법인의 경우는 정간에 필요적 기사항이 7가지죠. 목명, 사자, 이사죠. 설립 목적, 법인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 임면에 관한 규정. 그 다음에 사원 자격 덕실에 관한 규정이다, 그죠? 근데 재단법인은 사원이 없기 때문에 사원 자격 덕실에 관한 규정은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는 법에서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단법인은 어디까지요? 목명, 사자, 이까지만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자, 볼게요. 정간 작성.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법이 정하는 일정한 사항을 서면인 정간에 기재하고 기명 날인해야 됩니다. 자, 기억. 필요적 기사항. 사단과 달리 뭐요? 사원 자격 덕실 규정은 있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는 법에서 필요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재단 목명 사자 2까지만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자, 넘길게요. 나머지는 다 뭐요?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자, 정간의 보충 체크할게요. 넘기시면. 자, 첫 번째, 재단법인 설립에서 답이 될 수 있는 논점입니다. 재단의 경우는 설립 시에 목명 사자 2까지가 필요적 기사입니다. 따라서 원칙만 고집하면 어떻게 돼요? 어느 하나도 빠지면은 설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설립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설립자가 자신의 재산 100억을 장학재단으로 출연을 하고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사무소를 어디에 둘 것이냐, 이사 임면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와 같은 규정을 빼뜨려 버렸어요. 원칙만 고집하게 되면 재단법인이 설립될 수가 없죠. 근데 우리 상식상 이와 같은 좋은 의도로
출연된 뭐요? 엄청난 재산을 경미한 것들 몇 가지가 빠졌다는 이유로 설립을 부정하기보다는 공평한 법원에서 뭐요? 나머지 경미한 상을 메꿔서 설립이 되도록 하는 것이 여러모로 우리 사회에서 유리하겠죠. 그와 같은 취지에서 인정되는 제도가 정간의 보충제도입니다. 따라서 정간의 보충은 사단, 재단 중 어디에만 필요한 제도입니까? 재단에만. 사단의 경우는 자신들이 필요적 사항을 누락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쭉 자기들이 모여서 다시 그 부분을 메꿔 넣으면 족하기 때문에. 근데 재단의 경우 뭐예요? 이미 설립자가 목적 자산까지만 정하고 사망을 해버렸죠. 설립자가 살아있다면 나머지 경미한 사항을 자기가 채우면 돼요. 근데 설립자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보충케 할 필요가 있다. 그죠? 자, 시험은 요건입니다. 이와 같은 정간 보충이 허용되는 것은 뭐예요? 경미한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인을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재단법인을 만들 것이냐, 그 자산은 뭐예요?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할 것이냐, 이거는 남이 정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목적과 자산이 정해진 바 없다면 보충은 될 수가 없어요. 나머지 경미한 것들. 시험 문제에서는 이 부분을 속입니다. 이 부분을. 자, 제가 말로 해볼게요. 설립자가 자산에 관한 규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들은 검사에 청구해서 이를 보충해서 설립이 가능하다. 뭡니까? X입니까? X죠. 그래서 목적과 자산은 보충이 될 수가 없어요. 나머지 경미한 것들만 법에서 보충을 통해서 설립이 가능합니다. 목적과 자산은 보충이 안 돼요. 자기만이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정간해보죠. 원칙적으로 필요적 사항 중 어느 하나도 결여가 되면 정간 자체가 뭐요? 즉 설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설립자가 뭐요? 중요한 법인의 설립 목적과 자산의 규모까지는 정해뒀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엄청나게 좋은 의도로 내오는 엄청난 재산을 경미한 것들이 빠졌다 해서 설립을 부정하기보다는 법원에서 경미한 사항들을 메꾸어서 설립이 되도록 하는 게 여러모로 국가적으로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인정이 되는 제도가 정간보충제도. 그래서 이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설립자가 빼뜨리고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된 검사의 청구에서 누가요? 법원이 보충입니다. 주무관청이 보충하면 틀립니다. 법원이 보충해서 설립이 되도록 가능케 하는 제도를 정간보충이라 합니다. 자, 첫 번째, 재단법인 설립에서 답이 될 수 있는 논점을 하나 봤어요. 자, 두 번째 논점으로 갑니다. 재단은 재산의 단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요?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재단에 내어놓아야 됩니다. 재산의 종류는 따지지 않는다. 그죠? 자, 볼게요. 재산의 출현. 그러면 문제는 출현된 재산이 언제 법인의 소유가 되느냐. 이 부분에 차서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물권법의 어떤 지식도 필요하기 때문에. 자, 재산 출현 옆에다가 부동산 적을게요. 자, 재산 출현 중 부동산이 언제 법인의 소유가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고, 나머지 재산이라면은 그냥 48조가 정하는 시기에 법인 소유가 됩니다. 자, 먼저 48조를 볼게요. 이랑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그 출현 재산은 몇 주 볼게요?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입니다. 즉 법인이 성립되면 그때부터 생전 처분으로 출현된 재산은 법인 소유가 된다. 이게 48조 1항입니다. 자, 물어볼게요. 법인은 언제 성립합니까? 설립 등기한 때죠. 따라서 48조 1항에 하면 그 부동산을 출연했더라도 뭐요? 생전에 출연한 부동산은 법인 앞으로 이전 등기할 필요도 없이 법인 설립 등기가 되면 그때부터 법인 소유가 된다. 이게 48조 1항의 내용입니다. 자, 2항.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그 출연 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로부터 적을게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로부터 법인에 기속한 것으로 본다. 유언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까?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죠. 그래서 유언으로 부동산을 재단에 출연했습니다. 그때 그 부동산을 법인 앞으로 이전 등기한 바 없더라도 48조 2항에 하면 뭐요? 유언자가 사망하면 그때부터 법인 소유가 된다가 48조의 내용입니다. 자, 근데 186조를 볼게요.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건의 덕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자, 말로 진행합니다. 내가 타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고 대금까지 다 완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파트는 언제부터 나의 소유가 돼요? 내 앞으로 이전 등기까지 마쳐야만. 이게 186조입니다. 그래서 186조에 하면 그 출연 부동산이 법인의 소유가 되려면 뭐요? 법인 앞으로 이전 등기까지 해야 한다가 186조의 내용입니다. 명백히 48조하고 186조가 모순됩니다. 187조 볼게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밑줄 볼게요. 기타 법률 규정. 기타 법률 규정에 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합니다. 근데 상속인은 가출했어요. 그렇지만 피상속인의 소유했던 부동산은 언제부터 상속인께 됩니까? 사망한 때부터 바로 상속인 소유가 된다고 하죠. 등기 필요 없어요. 여기 187조에 규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는 물건의 덕실변, 부동산에 관한 물건 변동은 등기 필요가 없습니다. 법이 정하는 일정한 사실만 있으면 그에 따라서 부동산 물건의 변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명백히 출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속 시기가 48조냐 186조냐에 따라서 명백히 그 기속 시기가 논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겁니다. 자, 내용을 할게요. 자, 재단법인은 재산의 단체이기 때문에 설립자는 반드시 일정한 재산, 재산의 종류는 불문합니다. 일정한 재산을 출연해야 돼요. 자, 법조문 47조 조금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 재산을 장학재단에 내어놓을 의무가 없죠. 근데 무상으로 그죠? 즉 생전의 경우는 정리하고 똑같고 유언으로 설립할 때는 유전과 똑같습니다. 그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는 정례에 관한 규정을 준용, 유언으로 설립할 때는 유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 점만 기억하시면 되고, 자, 니어 출연 재산의 기속 시기 밑줄 그을게요. 즉 재산의 종류는 불문합니다. 근데 그 재산이 뭐 금전이 됐든 채권이 됐든 이런 경우는 48조가 정하는 시기에 법인 소유가 된다 보시면 돼요. 다음에 채권도 무기명 채권 등 어떻게 될 것이냐, 지채권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지만 이건 우리 시험에 범위 바뀌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합니다. 시험 문제는 부동산을 가지고 설명할 거예요. 따라서 그 출연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그 출연된 부동산은 언제부터 법인 소유가 되느냐. 자, 이 부분에 차에서는 완벽하게는 안 됩니다. 자, 여기 볼게요. 갑이 자신 소유의 부동산, 뭐 토지가 됐든 뭐요, 건물이 됐든 그 부동산을 A 재단에 출연을 합니다. 그 출연 부동산이 언제 A 재단의 소유가 되느냐. 예를 들면 10년도 1월 10일자에 그 부동산을 출연했어요. 생전 처분 또는 뭐요? 유언으로. 그런데 그 부동산은 뭐요? 법인 앞으로 이전 등기까지는 한 바가 없습니다. 근데 15년도 1월 10일자에 법인이 설립됐어요. 또는 유언자가 사망을 했다. 그 출연 부동산이 언제 법인 소유가 되냐? 명백히 48조와 186조는 모순됩니다. 그래서 견해가 대립됩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판례만 정확하게 결론을 기억하셔야 돼요. 학설은 먼저 다수설은 48조를 우선합니다. 자, 일단 187조를 보니까 뭐야? 상속 등으로 인한 부동산의 물건의 변동은 등기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그죠? 즉, 상속 등 기타 법률 규정에 한 부동산 물건 변동은 등기 필요 없어요. 그 법이 정하는 사실이 인정되는 때 부동산 물건의 변동이 생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따라서 48조로 뭐야? 상속 등과 더불어 등기를 요하지 않는 기타 법률 규정으로 해석을 합니다. 따라서 뭐요? 48조가 정하는 시기에 따라서 생전 처분의 경우는 그 출연 부동산은 법인 앞으로 이전 등기한 바 없더라도 뭐요? 법인이 성립한 때, 즉 법인 설립 등기가 된 때부터 법인 소유가 되고 유언으로 출연할 때 뭐요? 법인 앞으로 이전 등기하지 않더라도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 즉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법인 소유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다수설입니다. 근데 소설
소수설은 186조를 우선합니다. 따라서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건의 덕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186조. 따라서 법인 설립 행위도 뭐요? 재단법인 설립 행위도 당연히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186조에 따라서 언제부터요? 현실적으로 법인 앞으로 이전 등기까지 마쳐야만 법인의 소유가 된다. 이게 소수설의 견해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판례죠. 판례는 절충설이요. 첫 번째, 출연자와 법인 사이. 출연자하고 법인은 자기들끼리 약속했기 때문에 등기할 필요 없어요. 그때는 48조가 정하는 시기에. 즉 법인 앞으로 이전 등기할 필요도 없이 뭐요? 48조가 정하는 시기부터 법인 소유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미 자기들끼리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있으면 안다. 그죠? 근데 문제는 제3자. 제3자는 이 어떤 부동산을 갑이 A 재단에 출연하기로 한 약속이 있음을 이 자는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죠? 그래서 거래 안전에서 제3자와의 사이. 따라서 법인이 그 취득한 부동산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소유권 취득으로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합니다. 거래 안전에서. 그죠? 자, 그럼 이게 시험 문제예요. 출연 부동산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종국적으로 법인에게 귀속하는 시기는 언제냐? 언제입니까? 법인 앞으로 이전 등기까지 마친 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중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니은 보세요. 출연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만 관심을 가지시면 돼요. 나머지 재산이라면 그냥 48조가 정한 시기부터 법인 소유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출연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는 48조와 186조 간에 명백히 모순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논란이 있는데 결론 판례는 뭐예요? 대내적으로는 등기할 필요가 없다. 그죠? 48조가 정하는 시기부터 법인 소유가 되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제3자는 그와 같은 출연행위가 있음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거래 안전에서 186조에 따라서 등기까지 하여야 한다가 판례입니다. 자, 그러면 매일 문제를 보세요. 매일 문제. 자, 지난 시간에 나갔던 문제요. 3번. 자, 찾으셨죠? 갑이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여 장학 사업을 목적으로 을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을재단은 언제 권리 능력을 취득하느냐? 법인은 언제 권리 능력을 취득한다고요? 설립 등기를 한 때죠. 그죠? 설립 등기. 그게 자인의 출생에 대비되는 개념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민법상 재단법인은 모두 비영리 법이다. 맞죠? 그죠? 예. 그 다음 2번 설립등기는 주무관청에 설립 허가가 있는 때로부터 3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49죠. 법인의 경우 각종 의무기간은 다 3주입니다. 2주, 1주 하나 각각 하나씩 빼면 다 3주예요. 3주는 따로 외울 필요 없어요. 자,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 3번 사단법인이 됐든 재단법이 됐든 정가는 법이 정한 일정한 사항을 반드시 서면에 작성을 해야 된다고 그죠? 예. 그 다음 설정 기명 나눠야 됩니다. 그 다음 4번 사단법인의 정관을 작성함에 있어서 민법에 규정한 필요적기 사항을 하나도 누락되면 이건 뭐예요? 정관이 될 수가 없죠. 정관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 5번 주된 사무소 소재에서 행한 법인의 설립 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이다. 설립 등기 밑줄 그어볼게요. 법인이 설립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설립 등기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설립 등기를 하지 못하면 법인이 될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설립 등기는 대항 요건이 아닌 성립 요건입니다. 성립 요건.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법인의 설립에 관한 논점까지 봤습니다. 자, 100페이지로 옵니다.
법인의 능력. 자, 일단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법인의 능력 파트에서 출제가 된다면 102페이지 법인의 불법액의 능력은 법인 파트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자, 법인 파트에서는 두 문제 내지 최대 네 문제까지 출제가 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문제는 법인 전반에 관한 것을 지문을 종합적으로 묻는 형태로 뜰 겁니다. 근데 단일 주제로 출제될 수 있는 파트가 두 파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파트이고 그 다음에 권리 능력 없는 사단에 관한 논점. 그래서 깊이 있게 출제되면 이 부분이 두 부분이 가장 깊이 있게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법인의 능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법인도 우리 자연인과 더불어 권리 주체 중에 한 명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 자연과 똑같이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불법행위 능력이 인정이 됩니다. 근데 명백히 법인은 권리 주체지만 우리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육체적 존재이죠. 그래서 권리 능력 범위에서 현실적으로 권리를 획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려면 스스로 움직여서 권리를 획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법인은 육체적 존재가 아닌 간염상 존재에 불과하므로 그래서 우리 시험에 속하지는 않지만 뭐요? 시험 범위에는 속하지 않지만 삼성전자가 대표적 법인 중에 하나죠, 그죠? 상법의 교육을 받지만 영리법이기 때문에 권리 주체입니다. 삼성전자 소유의 엄청난 부동산도 있고 엄청난 재산이 있습니다. 그런 삼성전자가 현실적으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 스스로 움직여서 활동해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할 수가 없죠, 그죠? 즉 간염상 존재 불가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 자연인의 행위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권리 능력 등의 범위 등이 우리 육체적 존재인 자연인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법인의 권리 능력. 34조에서 법인의 권리 능력에 관한 규정을 둡니다. 자, 34조를 보니까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쫓아서 정관을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 의무 주체가 된다죠. 자, 우리가 자연인 파트에 관한 규정을 볼게요. 3조, 법조문 3조를 한번 펴보세요. 3조. 자, 법조문 3조를 보니까 일단 법조문을 따로 마련 못하신 분들은 조문을 교과서가 56페이지요. 자, 56페이지를 보니까 3조.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 의무 주체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근데 34조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쫓아서 정관을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 의무 주체가 된다. 명백히 3조와 34조는 다르죠, 그죠? 즉, 법인은 권리를 했다고 뭐요? 의무를 부담할 수가 있는데 그 범위가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다음 정관을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 의무 주체가 된다. 역시 권리 능력이 제한이 됩니다. 근데 자연인의 경우는 없죠, 그죠? 따라서 법인은 육체적 존재가 아닌 간염상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연인과 달리 모든 권리를 누릴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뭐예요? 권리 능력이 제한이 됩니다. 자, 그래서 법인의 경우는 권리 능력이 제한이 되는데 34조에 하면 뭐예요? 법률에 의해서 권리 능력이 제한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요? 세 번째, 사단법이 됐든 재단법이 됐든 정관 첫 번째가 뭐죠? 자신의 단체를 조직하는 설립 목적이 적혀 있죠. 즉 자신들이 그 단체를 조직하는 설립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권리 능력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34조에 하면 법인의 권리 능력의 제한은 법률에 한 제한, 목적에 한 제한까지만 규정을 두고 있다, 그죠? 그래서 34조에는 규정이 없지만 법인은 권리 주체지만 간염상의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육체적 존재인 자연인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는 애초부터 뭐예요? 법인은 누릴 수가 없죠. 그 성질에 의한 제한 해석상.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지문화되면 틀리면 안 돼요. 따라서 법조문상으로는 법률에 한 제한 또는
정관 목적에 의한 제한까지만 규정을 두고 있지만 해석상 당연히 성질에 의한 제한까지가 인정이 됩니다. 자, 볼게요. 법인은 육체적 존재가 아닌 간염상 존재에 불과하므로 육체적 존재인 자린만 가질 수 있는 인격권, 그 다음에요, 친족권, 생명권, 종족권, 미주국권, 상속권. 즉, 현행법상 상속인은 자연인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법인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건 당연히 친권도 없고, 그죠? 그렇지만 법인도 권리 주체이기 때문에 자신 소유의 재산을 가질 수 있고, 이름이 있죠. 성명권, 명권, 신용권은 있습니다. 그 다음 유정책 걸게요. 상속은 받을 수 없지만 유언한 정려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판례, 법인도 명예가 있죠, 그죠? 그래서 타인에서 불법의 그 명예가 훼손되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법인의 권리 능력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근데 현행민법상 법인의 권리 능력을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81조에 하면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 능력을 가진다. 권리 업무 주체인데 이것은 개별적 제한 규정만 두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목적에 의한 제한, 만약에 깊이게 된다면 요거 봅니다. 법인은 정관을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 의무 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대표 기간 행위를 저도 뭐요? 그 법인의 설립 목적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무조건 무효입니다. 왜? 자, 우리가 각종 능력에서 배웠어요. 할머니가 살아 생전에 모아둔 엄청난 재산을 자신을 좋아하는 반려견에게 다 상속을 원한다 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권리 능력이 없는 장애는 무조건 무효됩니다. 근데 법인의 권리 능력은 정관 목적 범위 내로 한정이 되므로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권리 능력 범위 밖의 행위죠. 따라서 무조건 무효가 됩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그 목적 범위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다만 목적 범위와 관해서 뭐요? 그 법인의 권리 능력이 미주국교 셋째 줄 정관에 열거된 사항에 한해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까지는 학설과 판례가 일치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자, 교과서 너무 깊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학설은 보지 마시고 우리 옆에 집 판례로 갑니다. 자, 판례 보세요. 박스 부분의 판례. 회사의 권리 능력은 회사 설립 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 목적에서 제한되나. 자, 먼저 볼게요. 그 목적 범위라 하면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그 목적 수행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이 된다. 여기까지. 한번 딱 질문해 된 적이 있어요. 자, 그 다음부터는 책까지 마시고 목적 수행에 필요한지 여부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행위자의 주관에 따라서 판단될 사항은 아니다. 여기까지가 판례입니다. 자, 그럼 설명드릴게요. 법인의 권리 능력은 정관 목적 범위 내로 제한이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배드민턴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배드민턴 동호회란 단체를 조직했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사단입니까? 재단이요? 사단이죠. 그래서 설립 등기까지 했다. 그럼 사단법인입니다. 근데 정관을 보니까 왜 우리는 이 같은 단체를 만들었느냐? 체육, 오락,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같은 단체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 같은 배드민턴 동호회라는 사단법인은 권리 능력이 뭐예요? 정관에 규정된 목적 범위 내로 권리 능력이 제한된다, 그죠? 그때 이 동호회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 건물을 구입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때 이 같은 건물 구입 행위가 정관 목적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해석되면 이거는 무조건 무효예요. 권리 능력을 벗어났기 때문에. 근데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했다고 인정되면 유효입니다. 자, 밑줄 거세요. 판례 보세요. 이때 정관의 목적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자, 볼게요. 건물 구입 행위가 정관에 명시가 되었다 안 됐다? 명시 안 됐죠. 그래서 그 정관 목적 범위라면 명시된 목적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관에 명시적으로 뭐요? 규정되지 아니했더라도 목적 범위 내에 해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법인의 권리 능력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에만 권력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명시가 되지 아니했더라도 뭐요? 그 행위가 명시된 목적 달성에 필요하면 뭐요? 필요하면은 명시되지 아니했더라도 목적 범위 내에 속한다 그죠? 자, 그럼 이 행위가 건물 구입 행위가 정관에 명시된 바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행위가 명시된 목적 달성에서 필요한 행위라면 권리 능력 범위에 속합니다. 그럼 이 행위가 명시된 목적 달성에 필요한지를 검토를 해볼게요. 그래서 배드민턴 동호회니까 회원들끼리 시합을 하겠죠. 그래서 누가 맞붙었냐? 그 단체 최고수와 최하수가 맞붙었습니다. 그런데 승부가 어떻게 되느냐? 최고수가 스매싱 할 때는 우연히도 뭐요? 계속 바람이 불어서 그 깃털이 뭐요? 선 밖으로 계속 빠집니다. 반대로 뭐요? 최하수가 스매싱 하면 뭐요? 훨씬 선 밖으로 빠져나갈 깃털들이 뭐요? 바람에서 안으로 살짝 떨어집니다. 그래서 승부가 뭐요? 엉뚱하게 났다 그죠? 최하수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고수가 열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 우리 체육관을 구입하자 그죠? 그래서 건물을 구입했습니다. 건물 구입회가 정관에 명시된 바는 없죠. 그렇지만 명시된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필요하답니다. 필요하니까 뭐요? 권리 능력 범위 내에 속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법인의 권리 능력은 정관 목적 범위 내로 제한되나 이때 목적이라면 뭐요? 정관에 굳이 명시될 필요까지는 없다 그죠? 그래서 명시된 행위에만 권리 능력 범위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건물 구입하는 행위는 정관에 명시된 법 없죠. 그렇지만 명시되지 아니했더라도 그 행위가 명시된 목적 달성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되면 권리 능력 범위에 속한다. 이렇게 정관의 목적 범위를 넓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굳이 기억하실 게 성질에 한 제한에서 허용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목적 범위에 관한 이 부분이 한 번 딱 지문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행위 능력으로 갑니다. 즉, 법인도 권리 주체지만 간염상 존재 불가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법인이 권리 능력 범위 내에서 권리를 현실적으로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뭐요? 우리 살아있는 육체적 존재인 자연인의 행위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요? 어떠한 자연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뭐요? 법인 자신의 행위로 취급이 될 수가 있느냐? 이게 법인의 행위 능력 문제입니다. 그때 이와 같은 일정한 자연인의 행위가 법인의 행위로 뭐요? 법적으로 취급되는 자가 되려면 일정한 자격 내지 지위를 가진 자여야 합니다. 그 자를 법인의 뭐요? 대표라 합니다. 제목 먼저 볼게요. 대표기관. 따라서 대표기관이 뭐요? 일정한 요건 하에서 법인을 위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게 되면 법적으로 대표기관 행위는 법적으로 누구의 행위로 취급됩니까? 법인 자신의 행위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민법상 법인의 대표기관은 5명요. 원칙이사, 예조로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직무대행자, 청산인. 이 5명의 행위가 법인의 행위로 취급이 됩니다. 자, 2번 대표행위 방식. 우리 대리 파트에서 다시 볼까요? 그래서 대표가 법인을 대표해서 행위를 함에서는 A 법인 대표 누구누구 갑. 따라서 대리 방식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리 방식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그래서 현명주의 등이 그대로 타다. 다음 파트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읽을 때는 자동적으로 읽힙니다. 3번 행위 능력의 범위 밑줄 꺼볼게요. 자, 여기 볼게요. 자연인 갑이 있습니다. 그때 그자의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의 부동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교과서 보지 마시고 여기 볼게요. 자연인의 경우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의 범위가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느 거여야 합니까? 1번, 2번, 3번 중에서? 자, 금방 우리가 3조를 읽었어요. 살아있는 자연은 남녀 불문하고 1살이 됐든 100살이 됐든 누구나 다 권리 능력을 가진다 그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볼게요. 근데 살아있는 자가 다 행위 능력이 있다 없다? 없죠. 미성년자 등 제한 능력자는 스스로 매매 등의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양자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1번이 되죠. 그죠? 예. 살아있으면 누구든지 다 권리 능력은 가집니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엄청나게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그 재산을 매도할 수 있는 행위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부동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법인이요. A법인. 권리 능력의 범위하고 행위 능력의 범위가 어떻게 될 것이냐. 1번, 2번, 3번 중에서 몇 번이어야 됩니까? 예, 일치죠. 왜요? 이와 같은 행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등 제한 능력자는 법인에게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즉 법인은 제한 능력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인은 언제나 행위 능력과 권리 능력의 범위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뭐요? 법인의 경우는 행위 능력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자인은 행위 능력에 관해서 뭐요? 5조부터 17조에 걸쳐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죠. 근데 법인은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의 범위가 일치하기 때문에 행위 능력에 관한 규정은, 범위에 관한 규정은 따로 둘 필요가 없다. 예. 자, 거기까지요. 이해를 하시고. 자, 그래서 첫째 줄. 법인은 제한 능력자가 있을 수 없으므로 양자의 능력 범위가 일치합니다. 자, 대표권 남용 이론은 우리가 대리권 남용 이론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대리인이 자신이 가지는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를 대리권 남용이라고, 이사 등 대표가 뭐요? 자신이 가진 대표권을 남용한 것을 대표권 남용 이론이라 합니다. 자, 여기 볼게요. 그래서 이번에 차에서는 일단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까지만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대표권 남용. 대리가 때문에 뭐요? 대리권 남용입니다. A법인이 이사 맞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A법인을 대표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 대표권 범위에서 A법인 대표 갑하고 5억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가 뭐예요? 형식적으로 자신의 가지는 대표권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뭐예요? 어느부터 5억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뭐예요? 이와 같이 대출을 받다면 그 대출금은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맞습니까? 법인에게죠. 근데 갑이 뭐예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착복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대표권 남용이라면은 대표가 뭐예요? 현실적으로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법인을 대표했으나 내부적으로 뭐예요? 법인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법인을 배신한 이와 같은 대표 행위를 대표권 남용. 대리인에 따라 뭐예요? 대리권 남용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우리 민법 조문 어디를 보더라도 대리권 남용, 대표권 남용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좀 상식적으로. 자, 그래서 이자가 착복했어요. 근데 상대방은 갑이 대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빌린 돈을 법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빌린다는 것을 안다가 원칙인가 모른다가 원칙이요? 모르죠. 그죠? 대표권 남용 행위는 거래에 앉아서 유효입니다. 유효. 따라서 자신이 갑을 믿고서와 같은 권한을 맡겼다면 그자가 자신을 배신하는 것 같은 위험 부담은 당연히 누가 책임져야 돼요? 자신이 책임져야 되겠죠. 그 대표권 남용은 거래에 앉아서 유효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 그때는 대표권 남용 행위는 법인에게는 무효됩니다. 자, 이미 뭐요? 상대방 은행에서 갑이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법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사적으로 착복할 목적, 이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것은 뭐요? 이미 알았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미 대표권 남용 사실을 알았다. 이게 뭐요? 악이죠. 또는 몰랐지만 알 수 있었다. 그죠? 그때는 상대방을 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때는 법인에게는 대표권 남용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근데 민법에는 대표권 남용, 대리권 남용을 규정하는 조문이 없다 그러죠. 근데 조문이 없을 때
유사 관계가는 조모를 끌어다 써서 해결한다. 이런 뭐야? 유출한다. 그죠? 유출. 그래서 원칙은 유효. 예적으로 상대방이 의장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다. 무효. 이게 우리가 의사표시 파트에서 배웁니다. 비진의 표시 107조가 이와 같은 조문으로 됐어요. 그래서 판례는 원칙적으로 이와 같은 대리권 또는 대표권 남용해서 비진의 표시가는 107조로 유추 적용하여 원칙적으로는 유효, 예적으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할 때는 무효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개념. 그래서 대리권 남용해서 다시 한번 더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그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대표기관이 자신의 대표권 범위 내에서 행위를 했지만 내부적으로 뭐요? 법인의 이익이 아닌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나 또는 뭐요? 제3자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대표권을 악용한 법인을 배신한 대표 행위를 대표권 남용이라 합니다. 원칙, 상대방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없죠. 그래서 거래 안전을 위해서 대표권 남용 행위로 일단은 유의합니다. 그래서 법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다만 상대방을 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 상대방이 이미 같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죠? 그때는 상대방을 구할 필요 없죠. 그때 대표권 남용 행위는 법인에게는 무효가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 법인의 능력에서는 뭐예요? 일단 법인의 경우는 권리 능력 범위하고 행위 능력 범위가 일치한다. 그죠? 근데 법인은 육체적 존재가 아닌 간염상의 존재에 불과하므로 법인 스스로 권리를 했다고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자연이 대신 행위를 해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일정한 자연인의 행위가 법인의 행위로 법적으로 취급될 수 있는 그 같은 자격을 가진 자연인은 누구에 한다? 대표에 한다. 그죠? 그래서 민법상 법인의 대표는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직무대행자, 청산인 이런 자들의 일정한 요건하에서 행위가 법적으로 법인 자신의 행위가 됩니다. 자, 요 지식을 가지고 쉬었다가 계속 진행을 합니다.